58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행정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1년 동안 사고를 기준으로 조사를 할 때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를 이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서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사망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걸로 본다 하는 거죠. 30일 넘어서 돌아가시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건지,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건지,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거기서 30일을 넘어갔으면 그건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의 기준은요 30일 이내, 즉 1개월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건 기준 잘 기억해 놓으세요. 30일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참고로 중상사고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거를 중상사고라고 하고요. 5일 이상 3주 미만의 사고 났으면 경상사고예요. 그리고 5일 미만이 되면 이제 부상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사망은 30일, 중상은 3주 이상, 경상은 5일 이상 3주 미만, 부상은 5일 미만. 요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8번 운행기록 분석 결과의 사용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자주 나오는데요. 운행 기록을 보면은 뭐 위반한 사실도 있고 속도 위반을 했을 수도 있고 즉 쉬게끔 돼 있는데 그 안 쉬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찍혀 나오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 타코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코메타 자료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누가 타코메타 자료를 내겠습니까? 다 조작하거나 안 내거나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타코메타 자료를 가지고는 과속과태료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라고 했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해가지고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이렇게 안 하면 누가 내겠어요, 이걸. 그죠? 그래서 면책 조항을 딱 만들어 줬습니다. 그 외에 타코메타 자료를 가지고 뭐 수단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뭐 개선 검거를 한다든지 최소 휴게 시간, 연속 근무 시간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교통안전법에 정하는 중대교통사고란 했습니다. 일단 중대교통사고가 뭔지 알아야겠죠.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31조에 의해 보면 중대교통사고란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에 한 건의 교통사고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한 건이 8주 이상 생기는 거. 한 건의 교통사고로 8, 16, 24, 32 중에 어떤 거?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건 중대교통사고 정의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유형별로 세부 또 기준이 나와 있어요. 화물자동차는 일반 화물차,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덤프, 밴, 특수용도. 그냥 보통 화물 운송용이면 일반형이고, 덤프 아시죠? 덤프차? 덤프트럭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들면은 모래 같은 게 쫙 쏟아지는 차, 덤프차죠. 밴형은 지붕 구조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거. 화물차인데 일반 스타렉스처럼 생긴 근형 화물차죠. 특수용도형은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 운송용인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윙바디라고 부르는 옆에가 이렇게 날개처럼 열리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특수용도의 화물 자동차들이 되겠죠. 따라서 세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특수작업, 덤프, 밴, 특수용도. 특수작업형이에요? 특수용도형이에요? 특수용도형입니다. 특수용도형. 그래서 덤프 있었고 밴 있었고 특수용도 있었으니까 1번 특수작업형이 답이 되겠네요. 푸드트럭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이거를 이동형 음식 판매용 화물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차 바닥면적 기준이 얼마겠습니까 하는 거죠. 원래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을 면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경형 화물 자동차면서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경우, 즉 경형이면서 푸드트럭이면 0.5제곱미터 이상만 갖추어도 됩니다. 푸드트럭인데 경형 화물차면요, 사실 2제곱미터라는 공간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앉아있는 분이 되게 좁게 앉아있잖아요. 2제곱미터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걔는 특수하게 좀 더 면적을 좁혀줘야 되는데 법에서는 0.5제곱미터 4분의 1 이상으로 줄여줬습니다. 바닥면적 기준 0.5제곱미터 이상 2번이 답이 됩니다. 47번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했습니다. 이거 임시 번호판이죠. 번호판에 보면 운행 허가 기간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이죠. 임시 운행 허가가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보면
10일 이내가 이제 신규 등록하는 경우고요. 또 2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 2년까지도 이걸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10일이에요. 10일. 표지판에 지금 나와 있듯이.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항 1호가 바로 신규 등록이에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5번 비보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어떤 위반을 한 걸까요?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보좌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비보좌회전은 뭘 위반한 거예요? 직진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거예요. 즉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지시를 위반한 겁니다. 비보좌회전 신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리받는 게 아니라 지시 위반으로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 신호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요. 답이 1번입니다. 아주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인데 비보좌회전 위반은 지시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3번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요건이 아닌 것은 도로주행시험 쓰는 자동차 보셨죠? 그 1종이면 흰색 포터, 2종이면 노란색 승용차. 요즘에 뭐 SUV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졌어요. 요건 아닌 거 찾아볼까요? 시험관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 해야겠죠. 그죠? 시험 보시는 분들이니까 언제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2번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겠죠. 차 부서지고 그러면 처리 받아야 되니까. 도색과 표지를 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색깔과 이런 게 다 다르다고. 별도의 비상경고등을 갖출 것. 비상경고등이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죠.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51번 A자동차 신호위반으로 B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자동차 운전자가 경상, 동승자 2인이 경상, B자동차 운전자 경상, 동승자 2명 중상. A자동차 운전자 벌점 얼마인가 했습니다. 차례대로 계산해보죠. 신호위반 벌점 얼마죠? 15점 더하고 그 다음에 A자동차 운전자는 경상인데 운전자 본인의 피해는 뺀다고 그랬죠. 이거는 빼고요. 그 다음에 동승자 2인이 경상이에요. 2 곱하기 경상이 5점 플러스 B자동차가 운전자 경상 5점 플러스 동승자 2명이 중상 2 곱하기 15. 이건 벌점 다 더해야겠죠? 그럼 얼마죠? 15 플러스 10 플러스 5 플러스 30이 돼서 25, 30, 60점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본인의 피해를 빼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서 계산하시기 바래요. 33번 도로 및 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도로 및 자동차 특성.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친 것을 정지거리라고 한다. 정지거리 그림을 갖고 왔는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 곧 정지거리가 된다. 공주거리가 뭐냐면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이동할 때 차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리. 비일공짜에 달릴 주자수죠. 대굴대굴 굴러간다 이런 뜻이고요.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들 때까지 필요한 거리. 이게 딱 여기가 제동거리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험을 인지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간 다음에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거리까지 요거를 다 뭐라 한다? 정지거리라 한다. 1번 맞죠? 2번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짧아진다 했습니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져요. 그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동거리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되죠. 그죠? 정지거리 산정식이 있어요. 최소 정지시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주거리를 산정하는 공식이고요. 요게 이제 제동거리를 산정하는 공식이에요. 보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죠. 분자에 있으면 비례하는 거니까 비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는 거니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 원심력은 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 원심력은 또 어떻게 계산해요? R분의 mv 제곱이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고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정지한 때까지 거리를 제동거리를 한다. 요거 제가 제동거리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부적절한 것에 대한 설명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되게 공학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저 공식까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또 제동거리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짧아질 수가 없죠. 길어지는 거니까.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제곱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시속이 100km일 때 사람의 시야는 했습니다. 보통 우리 운전자의 눈이 이렇게 있으면 시야 180도라고 보고요. 보통 정상 시야 같은 경우는 이제 180에서 200도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쪽 눈 시야는 좌우 각각 160도씩 160도, 160도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색채 식별의 범위는 70도 정도 돼요. 기준으로 35도씩
나눠지는 색채 식별의 범위고, 속도별의 시야를 보겠습니다. 속도별로 시속 100km로 주행하게 되면 요만큼밖에 안 보인대요. 그리고 70km/h로 주행하게 되면 조금 넓어져서 이만큼 보이고, 40km로 주행하면 노란색만큼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km가 40도, 70km/h가 65도, 40km/h가 100도 정도 본다고 합니다. 사람의 시야가 시속 100km일 때는 40도를 본다고 했죠.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찍어야 됩니다. 100km는 40도, 75km는 65도, 40km는 100도. 여러분 이거 100km가 40도죠? 40km가 100도예요. 이게 서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외우실 때 140, 40, 100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64번 교통사고의 가능 원인에 대한 일반적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교통사고 가능 원인에 대한 대책이에요. 신호등의 불량한 가시도가 원인일 경우에는 문형식 신호대의 설치가 이상적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보면 그 신호등 교차로에서 직각 충돌 같은 거가 이제 사고 패턴으로 자꾸 만들어질 때 여기랑 여기가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이 직각 충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잘 안 보여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하려면 문형식 신호대를 설치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 신호등, 요거는 내민식 신호등이라고요. 이렇게 팔 내밀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내민식 신호등인데 문형식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문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신호등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문형식이에요. 문형식이란 뜻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신호등의 가시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대책으로 적절한 거 1번 되겠습니다. 아닌 거 한번 볼까요? 높은 회전교통량이 원인일 경우 신호체계를 설치 도입한다. 높은 회전교통량이 원인이라면 신호체계를 설치할 게 아니라 좌회전 신호 현시나 좌회전을 금지하고 좌회전 교통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 좌회전을 처리할 기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죠? 3번 미끄러운 노면의 경우 교통량을 적절히 통제한다.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통량을 통제할 게 아니고 노면 포장을 다시 한다던가 노면의 그루빙, 노면을 이렇게 깎아요. 이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네, 이렇게 생기게 돼서 바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마찰을 높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교통량 통제 같은 건 아닙니다. 높은 접근 속도로 인한 원인이 우려될 경우 수시 단속 체계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속도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낮춰줘야겠죠.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일반 대책으로 적절한 것은 가시도가 원인이라면 문형식 신호대를 설치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과열된 기관에 냉각수를 보충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했습니다. 기관이 왜 과열돼요?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과열되는 겁니다.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냉각수가 뭐 변질됐거나 그러면 이제 과열되는데 지금 냉각수가 적어서 과열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냉각수를 보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냐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본넷을 열고 여기 냉각수를 보충하는 냉각수 뚜껑이 있어요. 그거를 열고 냉각수를 보충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열된 기관이에요. 냉각수가 역할을 못해서 과열이 되면요. 이 냉각수 통캡까지 엄청 뜨겁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과열돼가지고 냉각수를 보충하려고 내려가지고 본넷 열고 이걸 손으로 만졌다가 화상 입은 적 있거든요. 엄청 뜨겁습니다. 열기를 냉각수가 처리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화상 입어요. 충분히 시동 끈 다음에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을 열 때도 장갑 끼고 수건 같은 걸로 덮어서 이렇게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화상을 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주행하면서 조금씩 보충하면 아주 위험하고요. 뚜껑을 열 수도 없어요. 뜨거워서. 기관의 공전 상태에서 잠시 후 캡을 열고 보충한다. 공전 상태 돌리고 있으면 열이 계속 발생합니다. 안 되고요. 기관을 가속시키면서 보충해요. 안 돼요. 예. 끈 다음에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뚜껑을 열 수가 없다니까요. 뜨거워서. 예. 그리고 뚜껑 열 때도 너무 또 극가열되어 있으면 수증기처럼 증발할 수도 있으니까 터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뚜껑 열 때도 수건으로 잡아서 열고 그 다음에 보충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잦은 브레이크의 작동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은 풋브레이크를 계속 밟다 보면은 이게 풋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이게 계속 그 브레이크 오일을 자극하게 되죠. 브레이크 오일을 통해서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바퀴를 잡아줘서 제동을 발생시키는데 이러다 보면 자꾸 밟다 보면 여기 어떤 일이 생겨요? 열이 빨갛게 열이 달아오르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오일을 뜨겁게 데우게 됩니다. 라면 끓이듯이. 그럼 라면 끓여 보셨겠지만 물을 끓이면 어디선가 모르게 그 기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여기도 공기를 넣은 적이 없는데 여기 오일에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 기포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기만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이 오일이 앞으로 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붓은 밟고 있지만 패드가 작동을 하지 않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베이퍼 록이라고 합니다. 이 베이퍼 록이 영어를 보면 이 베이퍼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수증기란 뜻입니다. 증기가 발생돼서 락이 걸리는 현상. 즉 공기가 뻘뻘 흐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락킹 현상을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연소 온도를 낮추어 NOx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배기가스의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배기가스라는 게 실린더에서 가스를 집어넣어서 터트리고 배기를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밸브를 통해서 깨끗한 연료 공간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약간 지저분한 연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시 들어와서 터질 때 어떻겠어요? 원래 평상시 같으면 100이 터질 것이 지저분한 게 들어있으니까 한 80쯤 터지게 되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안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이 아니라 약간 낮은 온도에서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터졌을 때 온도가 좀 낮게 발생되겠죠. 또 터지고 가고. 그러면 어떤 특성이 생기냐면 원래 고온에서 이게 연료가 터지게 되면 요게 나와요. 산화질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온도가 낮아서 터지면요 이게 덜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터졌을 때 배기가스를 일부를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 밸브가 하나 있죠. 이 밸브가 막고 있다가 온도를 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야 지금 너무 높다 그러면 밸브를 딱 열어가지고 이걸 딱 집어넣습니다. 배기가스를. 그럼 여기서 배기가스가 섞인 가스가 들어가면서 터지면 온도가 낮게 터지게 돼요. 그래서 NOx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순환을 시킴으로써 온도를 낮추게 하는 요 장치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EGR 밸브라고 써있죠. EGR이 뭐냐 하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예요. Exhaust Gas Recirculation이에요. EGR이라고 합니다. 연소실 온도를 낮춰가지고 NOx를 빼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이지랄로 외우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이지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섞어주는 장치 이지랄 밸브입니다. 이지랄 밸브가 답이 2번이 되겠죠. 요거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답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배기가스 중에 일부를 어떻게 넣는다 그러면 다 EGR을 찾으시면 됩니다. 87번 점화 플러그의 온도가 400도에서 600도씨가 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아주 높은 고온이죠. 이렇게 높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점화 플러그의 그 온도별 현상들을 한번 볼게요. 400도 이하가 되면요 이 카본이 부착돼서 불꽃 방정이 약해져서 실화 불을 못 붙이는 일이 벌어져요. 400도 이하에서 터지게 되면. 그리고 400도에서 600도 사이에서는 이 카본 찌꺼기를 스스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다 해서 자기 청정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는 불이 내 스스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청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온도예요. 이게 400에서 600 사이. 그리고 800도를 넘게 되면 자연발화에 의한 노킹이 발생하고 모열의 플러그가 녹아내려요. 이 자체가 녹습니다. 너무 높으면. 또 너무 높은 것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400에서 600도씨가 가장 적절한 온도인데 지금 400에서 600도씨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기 청정작용 생긴다고 했죠? 1번이 맞고요. 실화는 400도씨 이하였고 자연발화 노킹 플러그가 녹아내리는 것은 800도씨 이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자기 청정작용이 몇 도에 일어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청정작용. 45번 미연소 가스라고도 하며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탄소와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 답이 나와 있네요. 국어 문제네요. 탄소와 수소가 화학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탄소가 화학식이 뭐예요? C죠, C. 카본. 수소는요? 하이드로.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CH예요? HC예요? HC죠, HC. 탄화수소 이렇게 읽죠? 여기 답이 그냥 3번이 답입니다. 이거 계속 볼게요. 이 가스는 연료 탱크에서 자연 증발하거나 배기가스 중에도 포함돼서 배출되고 이 가스를 접촉하면 호흡기에 강한 자극을 주고 눈과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며 광학 스모그를 일으키는데 이게 뭡니까 했습니다. 탄화수소죠. 탄화수소들 나타낸 그림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제만 잘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잘 되새겨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탄소랑 수소의 결합이니까 이건 산소와 탄소의 결합이고 산소와 질소의 결합이고 가스 이런 얘기니까 아니고 탄소와 수소의 결합 3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롤링이란 했습니다. 스프링 위 질량 진동, 이 차체 진동 얘기하는 거죠. 거기 바운싱, 롤링, 피칭, 요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운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Z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바운스고요. 롤링은 정면으로 딱 놓고 좌우로 흔들리는 거. 차 운전할 때 보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죠. 이게 롤링이에요. 그다음에 피칭은 요거 Y축으로 회전하는 거. 차가 위아래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거 있죠. 이게 피칭이고요. 요잉은 차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요잉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롤링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요. 롤링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롤링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느냐? 4번에 있어요. 자동차 정면의 가운데로 통하는 앞뒤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작용 모멘트. 요게 롤링이죠. 1번부터 볼게요. 타이어의 접지력을 변화시키고 자동차의 주행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거. 접지력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무게를 꽉 누르고 있던 차의 무게가 위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붙어는 있지만 꽉 누르진 않는 상태. 그래서 접지력이 변화됐다고 하죠. 바운싱이 해당하겠어요. 그리고 2번, 일반적으로 노면의 진동에 의해 자동차의 전륜축과 후륜축의 상하운동으로 발생된 거. 피칭이죠. 전륜축과 후륜축의 상하운동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차로 타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피칭이죠. 2번은 피칭에 대한 얘기고, 자동차의 선회, 원심력과 같은 차체 회전운동과 관련된 힘에 의해 발생되고 횡풍의 영향을 받으며 주행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 횡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요잉이죠. 요잉. 앞부분이 돌거나 뒷부분이 돌거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롤링이 되겠습니다. 5번, 고속도로의 설계간, 설계 기준이 되는 자동차는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거죠. 그 도로의 성격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설계 기준 자동차는 도로를 구분하고 그 각각의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 기준 자동차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주 간선도로가 바로 이제 고속도로도 여기에 해당하죠. 주 간선도로를 설계할 때는 세미 트레일러를 쓰게 되어 있고요. 보조 간선도로나 집산도로는 세미나 대형, 국지도로에는 대형이나 승용 자동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미 트레일러라는 게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세미 트레일러 뭐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죠? 이 친구 바로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그 대장이요. 얘가 옵티머스 프라임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서 팔다리 다 나오죠. 그런데 얘가 왜 세미 트레일러냐? 이 팔다리 들어있는 이 짐을 이 본체에 기대고 다녀요. 여기는 동력이 따로 없고 그냥 얘가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미 트레일러고요. 그럼 풀 트레일러는 뭘까요? 얘도 동력이 있고 얘도 동력이 있는 거. 이건 풀 트레일러예요. 근데 얘만 동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세미 트레일러입니다. 세미 트레일러라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설계 기준이 되는 자동차는 바로 세미 트레일러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차량의 선회 시 곡선도로의 곡선 반경을 산출하는 기준은 했습니다. 공식이거든요. R은 8n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이에요. 이 공식이 이제 보통 곡선도로의 곡선 반경을 산출하는 식인데, 보통 이제 R 제곱은 2분의 C,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이거에 제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4분의 C 제곱이고 플러스 R 제곱 마이너스 2RM 플러스 M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R 제곱이니까 R 제곱은 삭제가 되고 마이너스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RM은 4분의 C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되고요. 지금 R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R만 남기고 2M 곱하기 4분의 C제곱 플러스 2M분의 M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삭제되고 4 곱해서 8M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R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공식으로 외우는 뭐 유도 안 하셔도 되고 외워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R은 8M분의 C제곱 플러스 2분의 M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편타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일단 편타 손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편타 손상이 뭐냐면 여러분 차에 탑승해 있는데 뒤에서 누가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몸은 앞으로 밀려나가는데 머리가 뒤로 제껴지죠? 제껴졌다가 다시 앞으로 쫙 쏠렸다가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요게 편타 손상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충돌 딱 되면 상체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목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니까 이 뒤에 요 부분이 데미지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고개가 확 제껴집니다. 뒤로 이렇게 제껴지죠. 그러면서 목이 과도하게 뒤에가 이제 뒷부분이 여기가 적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니까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뒷목 옆부분이 또 쫙 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쫙 구겨졌다가 쫙 당겨졌다 이렇게 돼요. 요게 바로
편타 손상입니다. 자, 이 편타 손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게요. 자, 1번 신체가 갑작스럽게 가속 감속될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팍 치는 거니까 맞고, 두부가 과도하게 전으로 움직이게 되는 운동적 특징을 유발한다. 그렇죠? 지금 너무 과도하죠. 지금 누가 봐도 과도합니다. 3번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관계가 있다. 작용 반작용은요, 차량의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거에서 반작용으로 무언가 이쪽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작용 반작용인데, 이건 직접적인 충돌이 있는 게 아니죠. 차가 목을 때린 게 아니잖아요. 작용 반작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3번이 틀렸고, 드물게는 뇌간부의 손상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 신경이 끊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간부의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또 맞아요. 따라서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는 편타 손상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말 어렵죠. 잘 안 외워지는데, 편타 손상, 휘플래시 인저리라고 부르는데, 요 편타 손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아, 이게 지금 목이 뒤로 적혀졌다가 앞으로 넘어왔다 다시 돌아오는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딱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푼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요 그림을 잘 떠올리십시오. 이게 편타 손상의 그림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그림과 관계 있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누구는 이게 커브로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 코, 입이죠. 눈, 코, 입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하나의 커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즉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성향, 바로 시지각입니다. 시지각이 무슨 뜻이에요?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시지각이죠. 이 시지각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나무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원숭이랑 호랑이가 보이십니까? 이것도 시지각. 여기 아름다운 여자 얼굴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색소폰 같은 거 부는 남자 얼굴이 보이십니까? 또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십니까? 나이 많으신 코 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게 다 지각에 관련된 내용이고, 시지각,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르고 또 의도, 욕구, 기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대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지각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시지각이 되는 겁니다. 31번 주위 환경 때문에 실제는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가 했어요. 이거 실제로 우리 이런 도로가 있죠. 제주도에 가보면 신비의 도로라는 거 있어요. 뭐 옛날에는 도깨비 도로라고 불렀죠.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오르막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캔을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되게 연구 대상이 되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이 주변의 숲풀과 지형의 생김새 때문에 착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현상, 바로 착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착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미등의 고저차 때문에 원근감이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현혹 현상은 이 맞은 차량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력이 상실되는 현상, 현혹 현상이고, 항상 현상은 조건이 바뀌어도 친숙한 대상은 항상 동일하다고 지각하는 그 현상, 이거 항상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와 다르게, 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실제랑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바로 착시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66번 운전자의 직접적인 과속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여기 움직이는 짤을 갖고 왔는데 보시면 오토바이가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서 커브길인데 그냥 차가 뚫고 지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차요. 예, 휙 지나가죠. 예, 저 부딪혔으면 정면충돌 그냥 사망이에요. 저거는 그런 상황. 운전자의 직접적인 과속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 찾아볼까요? 안전불감증, 그죠? 이거 대표적인 과속 요인이죠.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러는 거. 음주로 인한 일시적 흥분 상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사리 판단 못하면 과속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집에서 싸웠다던가 빨리 회사에 가야 된다던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직선도로에서의 과속 운행, 젊은 층의 경우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직접 과속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직선도로에서 과속하는 거가 과속사고가 연결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언제 이 과속 운행이 위험한 거예요? 커브길이요. 가져온 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맞은편에 오는 걸 그냥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도로가 아니라 커브길이라고 해야 됩니다.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는 4번이 되겠네요.